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40대를 맞이하게 된 여자입니다. 20대 초에 멋모르고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 나이엔 어떤 것들을 이루고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까 기대가 컸는데 생각한 것만큼 현실로 이뤄진 건 없더라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는 고민이 별반 다르지 않아서 결국 사람 사는 고민은 시간이 흘러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네요. 그런데 올해 인생의 큰 변화를 맞이하면서 다시 20대로 가서 다시 선택하는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엔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나이가 들어 처음으로 장점이 생긴 게 선택지가 꽤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마치 시간을 거슬러 간 것 같달까요? 아마 세상 사람들 눈에는 40줄에 이혼 딱지를 단 여자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일을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해드리고 싶어서 용기를 내어 사연을 쓰기로 했습니다. 제 인생의 위기는 20대에 찾아왔어요. 대부분 어린 시절을 가난한 환경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전 20살이 됐을 때 대학을 다니고 있다가 아버지 사업이 부도를 맞으면서 제 인생도 함께 곤두박질을 치듯 무너져 내렸죠. 그 전까진 제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 중 하나가 부잣집 딸내미 아니면 3층집 딸이란 이름이었죠. 저보다 제가 사는 집, 아버지가 가진 것들이 더 크게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집 마당이 어릴 적부터 제 놀이터였어요. 거기서 그림도 그리고 도시락도 먹고 공놀이도 하고 친구들도 불러서 함께 생일 파티도 하곤 했죠. 그게 영원할 줄 알았어요. 왜 옛말에 부자는 망해도 3대가 산단 말이 있잖아요. 힘들어져도 잠깐일 줄 알았죠. 근데 사업하던 집은 그 말이 안 맞더라고요. 위기에 위기를 맞고 안 좋은 일이 겹쳐지니 부도 위기가 순식간에 찾아오더라고요. 게다가 서로 얼굴을 모르고 사는 서울도 아니고 좁디 좁은 지역사회에서 벌어진 일이다 보니 다른 주머니를 차고 우리 가족만 잘 살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리고 아버진 그런 부분에서 더 단호한 사람이었어요. 조만간 다 정리할 거야. 집이랑 회사랑 전부 다. 아빠, 우리 정말 많이 힘든 거예요? 방법이 없어? 파산 신청해놓고 치사하게 수를 쓰면 우리 살 정도는 빼놓고 망한 척 할 수 있어. 그런데 난 그런 돈으로 살면 얼굴은 못 들 것 같아. 당신은 어떡하고 싶은데? 직원들도 다 동네 사람이고, 같이 나고 자란 사이에 난 주머니 차는 건 못할 짓이지. 당신도 잘 알잖아. 내가 왜 회사 차렸는지. 윗대가리들만 다 나눠 먹고 그거 싫어서 기어코 내 회사 차린 건데 내가 그런 짓을 할 순 없어. 이 기회에 깔끔하게 다 처분하고 일단 줄 수 있는 만큼은 줘야지. 내 잘못인데. 당신 결정대로 해요. 망할 때 망하더라도 사람들한테 마음의 빚까지 주지는 맙시다. 그래야지. 천천히 다시 시작하면 돼. 그렇게 아버지 차, 3층짜리 집, 땅, 회사까지 돈이 될 만한 건 죄다 처분하기 시작했죠. 빚쟁이들이 매일 집 앞에 찾아왔고 집에 불을 못 켜고 지낼 정도였죠. 자기 돈 잃을까봐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드는 통에 밖을 나가기도 힘들 정도였으니까요. 인경아, 네 방에 불 꺼. 사람들 또 몰려온다. 우리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 엄마? 어쩌겠니. 지금 제일 힘든 사람은 지금 네 아버지야. 그래도 엄마는 아빠를 믿어주려고. 사람들이 돈 없단 말에 다 등 돌리는데 우리까지 그럴 순 없잖니. 나도 아는데 이렇게 평생 사는 건 아니지. 금방 해결할 거야. 우린 믿고 기다려주자. 응?
엄마는 이 상황에도 아빠를 탓하거나 화를 내는 법이 없었어요. 참, 제가 결혼하고 보니 남편 바가지를 긁어도 수천 번은 긁고 할퀴고 했을 일인데 엄마는 어떻게 의연하게 버텼을까 더 대단해 보이더군요. 그러면서 저는 대학 문턱만 밟아보고 그 이후로 학교에 갈 엄두도 내지 못했어요. 제가 꿈꾸던 대학 시절의 로망 같은 게 정말 많았는데 집에 빨간 딱지가 붙은 와중에 그런 꿈을 꾸는 건 사치였죠. 그래서 할아버지 때부터 살았다는 3층 주택집까지 처분하고 이사를 하게 되던 날 아버지가 제게 이 한마디를 알려주더라고요. 봤지? 이렇게 한순간에 사라지는 게 돈이다. 그리고 그 돈이 없으면 사람도 떠나가는 거고 아빠는 인생을 잘못 살았어. 왜요? 사람들을 못 지켜줬잖아. 사실 주말마다 마당에서 아버지의 친구들, 회사 사람들이 몰려와서 엄마가 쉴 새 없이 고기를 굽고 요리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늘 북적이는 집 마당만 보다가 떠날 때는 빈 낙엽만 뒹구는 꼴이었어요. 그리고 돈을 벌 나이는 아니었지만 얼마나 돈이란 게 사람을 비참하고 힘들게 만들 수 있는지, 한순간에 모든 행복을 뺏어갈 수도 있는 힘이 있는지 배우게 됐어요. 아마 그때 그 경험이 아니었더라면 지금도 흥청망청 쓰면서 살았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우리 집안은 말 그대로 쫄딱 망해서 단칸방 신세를 지며 생각지도 못한 생활을 시작하게 됐죠. 아버지는 다시 회사를 알아보겠다면서 집 근처 작은 고시원을 얻어 취직 준비를 했고 저는 고졸이라는 최종 학력을 안고 직장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엄마도 그 무렵에 할 수 있는 일이란 일은 다 찾아서 하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집에 모여 앉아 밥을 먹던 풍경이 이젠 셋이 있으면 숨이 막히는 공간이 돼버렸더라고요. 심지어 어제까지만 해도 우아하게 대표 사모님으로 돈 걱정 없이 살던 엄마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을까 싶은데 엄만 옛날 본인 모습에 취해 있지 않고 일을 구하러 다녔어요. 엄마 내일부터 일 나가게 됐어. 무슨 일인데 며칠 만에 바로 구했어? 오전에 잠깐 청소하는 일인데 필요하다고 해서. 뭐? 청소? 왜 그렇게 놀라? 엄마가 못할 일이 어디 있어 지금? 아니, 그래도 청소는 너무 그렇잖아. 아빠도 알아? 엄마 그리고 그런 일 해본 적도 없잖아. 그러니까 생전 일도 안 해본 아줌마를 뭐라도 시켜주면 감사하다고 받아서 해야지. 네 아빠한텐 일부러 말 안 했어. 고시생처럼 저러고 있는데 각자 자리에서 일단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도 다른 일도 찾아보면 있을 텐데 하필 청소야? 인경아, 이제 엄만 세상에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다. 어떻게든 땀 흘려 돈 벌면 되고 일 있으면 안 가리고 다 할 거야. 엄마가 지금 사모님 소리 듣고 싶어서 옛날 생각이나 하고 살면 그게 더 불행할 것 같아. 난 사실 있지? 아빠가 원망스러워. 왜? 우리 살 정도는 마련해도 됐잖아. 어떻게 이렇게까지 다 내주고 살 수가 있어? 사람들이 우리 단칸방 사는 꼴을 보면 마음이 누그러진대? 그것도 아니잖아. 결국 빚도 다 못 갚고 우리 원망하는 사람도 똑같이 있어. 우리만 더 가난해진 것뿐이지. 똑같아. 나중에 우리 딸이 더 나이 들면 그땐 알 거야. 남의 돈으로 몰래 어디 숨어서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부끄러운데. 네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그걸 당해본 사람이라 알아서 그런다. 엄마의 침착한 이야기에도 전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부모님만 아는 이야기인 것 같았죠. 두 분은 척하면 척 이해하는데 아버지 회사 일개 직원만도 못한 게 나란 존재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몇 살 되면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이걸?
난 내 자식이 대학 포기하고 꿈도 못 이루고 사는 걸 보면 그게 더 괴로울 것 같은데. 어떻게 직원들이 나보다 먼저야? 먼저고 말고가 없다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 그리고 4년이 넘게 그 집에서 우린 각자 열심히 생활을 했고 아버지는 다시 옛날 회사의 직원들의 부름을 받고 100명이 넘는 직원을 이끌던 자리에서 6명의 직원과 새롭게 꾸린 회사를 준비해가면서 다시 예전과 같은 활기를 찾기 시작했죠. 그리고 다시 단칸방에서 전셋방, 규모가 점차 달라졌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다시 어깨를 펴가는 모습을 보니 저도 괜히 뿌듯하더라고요. 제 월급으론 가족들의 생활까지 다 책임지진 못했지만 아버지가 준 가르침 덕에 돈 무서운 것을 알고 저축을 정말 성실하게 했어요. 정말 생활비 빼고 나머지는 다 알뜰하게 모았죠. 그렇게 두 번째로 이사한 동네에서 오며 가며 자주 보던 한 남자와 연애를 하게 됐어요. 아마 동네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제 인생 연애라는 걸 못 해보고 지금껏 노처녀로 살았을 것 같아요. 돈 모으기 급급한 시절에 남자를 만나는 게 마음이 편했겠어요. 하루라도 예전처럼은 아니더라도 우리 가족 편하게 살 집 하나는 마련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방향이 같아서 퇴근 후에 몇 번 마주치고 멋쩍게 인사도 주고받고 하면서 점점 친해지게 됐죠. 저기 주로 이 시간에 퇴근하나 봐요? 아, 네. 출근할 땐 자주 보는데 퇴근 땐 보기가 힘들어서. 저도 내일부터 이 시간쯤 와야겠네요. 그래야 인경 씨랑 이야기하면서 집 가죠. 그때가 처음으로 남자의 눈을 뜨게 된 시기예요. 또 집이 정류장 3개 거리 정도다 보니 제 방에 불 켜지고 꺼지는 것만 보고도 매일같이 얼굴을 보기도 편했죠. 동네 어귀를 같이 다니며 부담 없이 시간을 보내니 어느 순간 이대로 그냥 결혼해서 살면 되겠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살던 집이 생각보다 너무 좋더라고요. 속으로 옛날 우리 집 정도 되나? 그때였음 비슷한 상황인데 하면서 저도 모르는 자격지심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우리 집 사정 안 좋아. 나 결혼 보낼 돈도 전혀 없어. 아버지 사업 망하고 각자 열심히 벌어서 살기 바빴거든. 그래서 난 대학도 포기했고. 그게 무슨 문제야, 우리 결혼에. 우리 둘은 마음이 맞아서 그렇다 쳐도 부모님은 이런 문제 따질 수 있지. 게다가 자기 집안 정도면 여자 골라서 만날 수도 있잖아. 난 자기 아버님 너무 대단하고 존경스러워. 얼마나 큰 회사를 운영했는지도 다 아는데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 그것도 얼마나 큰 용기인데. 사정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다 아는데. 당신 부모님께 귀뜸은 해도 그리고 반대하는 결혼 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미움까지 받으면서 제대로 살 만한 사람이 못 돼. 결혼이라는 게 아무나 만나서 조건 맞추는 게 아니잖아. 우리 부모님도 사랑해서 결혼했어. 집안 격차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하실 거야. 그래, 알았어. 그리고 얼마 뒤 적극적인 남편 덕에 상견례 자리가 빠르게 잡혔죠. 생각보다 너무 차분하고 온화한 시댁 어른 두 분의 모습을 보며 의아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것저것 물어보는 과정은 다 건너뛰고 엄마 얼굴을 이리저리 보더라고요. 참, 낯이 익는데 사돈 얼굴이? 제가요? 전에 어디서 만났던 적이 있을까요? 이 동네 살기 전엔 30년 넘게 한 곳에만 사셨다고요? 네, 거기서 제일 오래 살았죠. 그럼 고향도 아니고. 아우, 어디서 봤지? 아마 이 동네에서 오다 가다 봤나 보죠.
분명히 낯이 익는데 제가 사람 얼굴 한 번만 봐도 잘 안 잊어버리거든요. 시어머니는 엄마를 봤던 기억이 계속 해결이 안 돼서 그런지 상견례 자리에서 집중을 못 하더라고요. 어찌나 엄마만 뚫어지게 보는지 저를 기억이나 할까 싶은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 말에 시아버지도 거들면서 이 사람이 우리 직원 얼굴 스치듯 봐도 기억을 해요. 안 아딕다고 하면 분명히 어디선가는 만났을 겁니다. 그래도 뭐든 서로 다 좋은 인연이네요. 우리 애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묵묵하게 밥만 들고 있던 아빠를 향해 전에 사업을 참 크게 하셨던데 그 규모가 장난 아니었죠? 다 옛날 일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돈 갖고 튀는 놈들 잡는 게 어렵잖아요. 지금은 다 추적해서 잡아내는 건 일도 아니니까. 참 예전이라 힘드셨겠어요. 피해보신 거라고는 들었는데. 아닙니다. 다 제 불찰이죠. 경제 상황도 힘들었고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갑자기 시아버지를 툭툭 치면서 아유, 하지 마. 떠올리기 싫은 이야기를 왜 자꾸 해? 아유, 얼마나 괴로우시겠어. 잘 나갈 때 떠올리면 지금이 더 힘들지. 사는 것도 팍팍하신 분들인데. 아이고, 제가 눈치 없이 떠들었네요. 아닙니다. 궁금하실 수 있죠. 당신이 좀 도울 일 있으면 도와드리고 그래, 응? 아닙니다. 저도 그 이야기는 좀 드리고 싶었는데 혹시 집안 차이 때문에 저 일 도와주고 그래야 한다는 생각하시면 미리 괜찮다고 말씀드리려고요. 이젠 우리 딸도 분수에 맞게 살았으면 해요. 저희는 많이 도와줄 처지도 못 되지만 그럴 생각도 없어요. 강하게 키우시네 따님을. 아이 뭐 나쁠 것 없지요. 단호한 아버지의 이야기에 두 분은 멈칫하더니 본인들 여유롭게 사는 이야기를 신이 난 목소리로 떠들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취미가 없어졌어요. 골프, 쇼핑, 승마, 수영 하고 싶은 건 다 해봤거든요. 아유, 대단하시네요. 그 많은 걸. 이 사람이 돈은 자기가 벌 테니 저한테 나가서 경험하고 싶은 건 다 해보라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타보고 싶은 차도 왜 저한테 주는지 모르겠어요. 아낌없이 주는 남편이 최고죠. 전 몰기도 힘든 큰 차를 갑자기 사준다니까요. 지나가다가 쳐다보기만 하면 다음날 그게 우리 집에 떡하니 와 있어요. 눈치도 얼마나 빠른지. 아유. 남편, 아들 재력 자랑에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였죠. 그 말에 하나하나 박자 맞추기도 질리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10살 되기도 전에 해외여행을 보내서 유별났단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아유, 근데 이제 딱히 하고 싶은 일도 없었는데 우리 며느리 예쁘게 꾸며주고 같이 쇼핑 다니고 그러면 되겠어요. 새로운 취미생활 시작이에요. 따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제일 신났네. 당연하지. 아들은 꾸미는 재미가 없거든요. 제가 무슨 어머니의 인형이 된 것 같더라고요. 심심한 차에 생긴 며느리란 인형으로 이것저것 사서 입혀보고 그럴 생각이 들뜬 것 같았죠. 입이 귀에 걸려 싱글벙글한 모습을 보니 제가 걱정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전개가 벌어져서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무시보단 잘난 척에 비위를 맞추는 문제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래도 이만하면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혼식을 마치고 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시댁에 들러서 함께 저녁을 먹는 시간을 보내게 됐죠. 그게 시부모님의 유일한 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시어머니의 달라진 태도에 너무 놀랐어요. 들어가자마자 제 얼굴에 옷을 던지면서
갈아입어 그 옷부터. 네? 내 집에선 그런 추한 옷 입고 돌아다니는 거 못 봐? 넌 아무리 망에 잡아줘서 집이 가난해졌다고 해도 한때 괜찮게 살았다면서 어쩜 그런 티가 하나도 안 나니? 걸레짝보다 못한 옷을 입고 다니 어떡해? 그래도 사람이 시댁 가는데 후질근하게 입고 가지는 않잖아요. 제 나름엔 단정하게 차려입었다고 입었는데 어머니의 그런 가시돋친 말이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님하고 남편 앞에서는 상냥한 얼굴로 어때 저 옷? 내가 우리 며느리 주려고 골랐는데. 화사해 보이고 좋은데? 아, 이쁘다 우리 며느리. 당신한테 색 잘 어울린다. 전 그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꾹 참으며 참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았죠. 어차피 이런 일은 남편에게 상의해도 결국 고부 갈등의 시작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슬슬 집안 무시를 시작했죠. 아이, 망해도 그렇게 망할 수가 있을까? 신기하다니까. 아버지가 다 처분해서 빚 갚는 데 쓰셨거든요. 그래서 좋니? 정직한 아버지 덕에 그런 집에 사는 게? 아, 그게 개미소굴이지. 사람 집이라곤 볼 수가 없어. 그 앞에서 무슨 대꾸조차 하기가 싫더라고요. 결국은 그렇게 흘러흘러 본인 자랑으로 끝나니까요. 옆에서 보기엔 남편 하나 잘 만난 덕에 팔자 핀 것밖에는 없는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본인이 다 이룬 성과처럼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나중에 시댁 친척들이 모두 다 모인 자리에서 어머닌 그 이야기를 꺼내고 말았어요. 그날도 이상하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뭔가 재미난 게 있다는 듯 저를 보면서 피식거리고 웃더라고요. 나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뭔데요? 기분 좋아 보이시는데 뭐예요? 궁금하게. 우리 며느리 있잖아요. 아내가 상견례 하는데 사돈을 보는 순간 너무나 식는 거야. 근데 얼마 전에 기억이 났잖아요. 왜요? 뭐 어떻게 알던 사이인데요? 자, 그럼 힌트 하나 드릴까요? 그리고 어머닌 갑자기 저에게 옷을 던지던 것처럼 걸레 하나를 툭 던지면서 이게 힌트입니다. 어머니의 몰상식한 행동에 친척들은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더 들뜬 어머니는 정답은 우리 집에서 일하고 갔던 아줌마, 식모. 그 말에 모든 일가 친척이 말을 잇지 못했죠. 그런데 시어머니만 들떠서 이야기를 계속하더라고요. 저는 헛웃음도 안 나와 멍하니 어머니 입만 보고 있었어요. 아유, 어쩐지 그 느낌 있잖아. 처음 봤을 때부터 괜히 뭔가 일을 시키고 싶더라니까. 내가 이게 얼마 전에 생각났는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얘네 집이 그때 딱 망했거든. 아, 어떻게 우리 집 와서 일을 했을까? 사람 인연이 너무 신기해. 그걸 보면서 시어머니의 인성에 대해 잘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저녁 식사 자리에 더는 가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아이고, 꼴에 존심 상했다 그거니 지금? 네, 편할 대로 생각하세요. 이제 거긴 죽어도 안 가요. 없는 것들이 더 무섭다더니? 아, 내가 없는 말 지어냈냐? 아니요, 저도 그 이야기 부끄럽지 않아요. 엄마가 물불 안 가리고 일한 게 뭐가 부끄럽겠어요? 참나. 안 부끄러우면 상견례장에서 왜 말을 못하고 모른 척 했을까? 네 엄만 내 발밑에서 걸레 닦던 거 전부 기억하고 있어. 그냥 모른 척한 거지. 그 이야기는 안 숨겨요. 부끄럽지 않으니까요. 참나. 그 아버지의 딱 그 딸이야. 곧 죽어도 도움은 안 받겠다더니 너도 똑같구나. 아이, 그러니까 사는 꼴이 계속 그런 거야.
그나저나 어쩌니? 이제 내 입에서 사돈보다 아줌마란 말이 더 붙어서 이거 큰일이네. 알아서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세요. 전 이제 어머니 안 보고 살 거니까요. 상관없어요. 그래? 그렇게 되나 보자. 누가 이기나 봐? 넌 조만간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빌면서 달려오게 돼 있어. 네 엄마 내 밑에서 걸레 닦던 것처럼 똑같이 해줄게. 아주 기다려라. 어머니에겐 그게 꼭 자존심 부리는 짓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건 전 상관없었어요. 그저 멀어지는 게 최선의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불필요한 감정 싸움에 저도 점점 지쳐가고 있을 때였죠. 하루는 아빠가 저에게 오랜만에 밥을 먹자고 연락이 왔더군요. 그리고 오랜만에 거기서 시댁 근황을 들었어요. 네 시댁에서 사업을 하나 시작할 모양인데 사람들이 겁이 없는 건지 무식한 건지 남의 걸 그대로 베껴서 만들 생각을 하나 모르겠다. 아빠, 그걸 어떻게 알았어? 아니, 우리 회사에 납품을 줄 테니까 그걸 똑같이 만들어 달라는데 난 못하겠다고 그랬다.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야. 나도 제품 개발 몇 년씩 공들여서 만드는 걸 아는 사람인데 얼른 갖고 가면 쓰나. 잘했어요. 그냥 얽히지 마요. 박서방도 그래? 하기야 그런 부모 밑에서 컸으면 얼마나 다르겠어. 돈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참. 시댁에선 아버지를 돕겠다고 그런 모양인데 그런 부분에 정직한 성향의 아버지에겐 통할 리가 없었죠. 그리고 며칠 뒤 갑자기 엄마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너 대체 어떻게 하고 사는 거야? 응? 무슨 소리야, 이 아침부터. 사돈이 연락 왔는데 너 시댁 안 간다고 하고 아예 발을 끊었다면서. 오시며 그렇게 사줘도 감사하단 말도 한 번 없고. 엄마는 누구 말을 믿는 거야? 내 말부터 들어야지. 그게 또 무슨 소리니? 전 결국 엄마 가슴에 못을 박을 일이란 걸 알면서도 사실대로 그간의 모든 일을 털어놓았죠. 피눈물 흘리며 모은 녹음 파일까지 들려줬더니 엄마는 아무 말이 없더니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일까지 도우러 간다고 했네. 무슨 일을 도와? 회사의 직원 몇 명이 말도 없이 퇴사했다는 거야. 그래서 딱 하루만 도와달라고 그래서 나는 가기로 했지. 그게 언젠데. 전 순간 어머니가 제게 했던 한마디가 떠오르더라고요. 달려와서 무릎을 꿇리게 만들겠다던 그 이야기 말이죠. 그게 엄마를 이용한 짓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갑자기 안 간다고 어떻게 그래. 당장 내일인데. 그런 사람을 왜 도와. 당장 못 간다고 전화해. 저와의 불화를 이용해 엄마에게 일까지 도와달라고 손을 뻗은 시모. 정말 대단하더군요. 그런데 엄마가 아무리 시어머니에게 전화해도 연결이 안 된다면서 하는 수 없이 가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약속을 미리 한 거잖아. 하루 그냥 돕고 올게. 이제 네 일도 알았으니까 그 문제는 대화로 풀자. 제가 마지막으로 단 하나 엄마를 식모라고 불렀다는 그 이야기는 차마 못했거든요. 그 얘기까지 다 털어놓아야 엄마가 이 약속을 무시할 수 있을까 정말 심각하게 고민이 들었지만 그래도 엄마에게 이런 상처까지 주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전 엄마에게 약속 장소를 듣고서 미리 준비를 다 하고 있었죠. 이 일은 분명 저에게 복수하기 위해 놓은 덫인 것 같은데 호락호락하게 당할 수만은 없었죠. 그래서 저는 시모의 차에 새벽부터 가서 숨어 있었어요. 아버님이 큰 차를 좋아해서 저 하나쯤 숨어 들어가도 잘 모를 정도의 크기였거든요.
뒷좌석에 짐도 많이 있어서 도둑고양이처럼 숨어들어 엄마를 태우러 가는 그 길에 저도 함께 했죠. 몸은 불편했어도 엄마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 일을 그저 돕겠다는 마음으로 탄 우리 엄마에게 슬슬 시모는 진짜 얼굴을 드러내더라고요. 참, 대단한 따님을 두셨어, 우리 아주머니가. 예? 어머나, 나 말 실수했죠?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무슨 말 실수요? 아니에요. 아니, 예전에 우리 집 와서 일하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돈 소리가 이제는 안 나오네. 하도 아줌마라고 편하게 불러버릇해서. 예상외로 엄마는 담담하게 반응을 보이면서 아, 그래요? 그때 만났나 보네요. 제가 당시에 정말 이런저런 일 다 했을 텐데 스치듯 봐서 기억을 못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애 교육이라도 제대로 시켰어야지. 이 아줌마야, 남의 집 걸레 들고 다니느라고 그랬어? 개차반으로 키워놓고 시집까지 보내면 어떡하냐고. 어? 시어머니는 난폭하게 운전하기 시작하면서 엄마에게 겁을 주더라고요. 이대로 어디 콱 박아버리는 건 아닌가 싶어서 저도 공포가 밀려왔죠. 뒷좌석에서 소리도 못 내고 매달려가면서 안간힘을 쓰며 버텼어요. 아니, 누가 개차반이라는 거예요? 당장 차 세워요. 미쳤냐? 순순히 내려주게. 나 오늘 작정하고 온 거야. 오늘 내가 너랑 네 딸년 아주 제대로 교육시키고 보낼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내 핸들 건들기만 해. 이대로 같이 죽는 거니까. 이 여자가 정말 미쳤나? 이 여자? 어이, 식모. 어떻게 걸레라도 들고 옆에서 닦으면서 따라올래? 아니, 식모년이 얘 기억 되살려줘? 어디 망에 자빠져서 쥐뿔도 없는 게 자존심을 부려? 저는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어요. 자칫 여기서 잘못 달려들면 그 여자 말대로 우리 셋 모두 도로 위에서 개죽음을 당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누가 네 식모야, 식모가? 내 집 와서 일하고 갔으면 식모지. 그런 걸 감쪽같이 숨기고 딸 시집이나 보내서 인생 펼 생각했어? 당장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해. 한 푼이라도 받고 싶으면. 비굴하게 너한테 무릎 안 꿇어. 뭐? 살고 싶으면 네 딸년 나한테 와서 사과하라고 해. 싫어. 죽어도 싫어. 그리고 엄마는 한쪽에서 핸들을 꺾더니 겨우 그 차를 멈추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모는 갑자기 차가 선 순간 때를 기다린 듯 엄마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때 뒷좌석에서 일어나 제가 시어머니 머리채를 단단하게 잡고 흔들기 시작했죠. 그 여자가 우리 엄마 머리채를 흔드는 걸 보고 저도 아예 이성이 사라져서 시어머니의 목이 뒤로 꺾일 정도로 강하게 해버렸어요. 생각도 못한 제가 뒤에서 나타났고 엄마는 옆에서 자꾸 늘어지자 시어머니는 속수무책이더군요. 맥을 못 추고 빽 소리만 질렀죠. 나? 이 손 놓으라고? 사과해 당신. 우리 엄마한테 사과하라고. 아니, 이게 어디 남의 차에 숨어서 이 짓을 해? 너 우리 딸을 여태 괴롭혀? 엄마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지. 딸 일이라면 목숨도 거는 게 엄마다 이년아. 그리고 전 혹시라도 사고가 날까 아빠에게 실시간으로 녹음한 이야기를 전달했고 제 위치를 알아내서 차를 몰고 나타난 아빠까지 합세해 시무를 혼쭐 내줬죠. 체격 좋은 아빠도 나서니 머리는 산발이 된 채로 헉헉대고 그대로 주저앉더라고요. 당신들 비겁하게 사는 거나 부끄러워해. 우리가 열심히 일한 것 함부로 떠들 생각 말고. 니까짓 게 뭔데 우리 딸하고 마누라를 함부로 말해?
어머니는 한 움큼 빠진 머리카락을 움켜쥐면서 너희 다 절대로 가만히 안 둘 거야, 내가. 우리 남편이 알면 너희들 더 가난하게 만들어서 지금보다 더 시궁창 같은 데서 살게 해줄게. 한번 봐. 그런데 갑자기 아빠가 코웃음을 치면서 허허, 재밌네. 내가 당신네 회사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비리도 알아. 지금 누가 누굴 협박해? 사람 잘못 골랐어, 너. 그 말에 시모는 당황한 듯 보이며 무슨 비리? 우리가 무슨 비리가 있어? 이건 벌금이나 물고 나면 끝날 일이야. 아무리 가져가도 너네보다 가난할까? 부도당한 놈이 낼 줄도 아는 거야. 두고 보자 그래. 내가 그나마 한때 사돈이라고 참아주는 건 여기까진 줄 알아. 이제부터 내 딸 괴롭힌 죄 너희 집안에 몇 배로 갚아줄 거야. 가자. 전 그렇게 든든한 부모님의 손을 꽉 잡고 친정으로 가서 앞으로의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하필 아빠에게 사업을 맡기려고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준 탓에 아빠는 시댁 사업체의 온갖 비리를 알고 있었고 그 카드를 이용해 무너뜨릴 계획이었죠. 그리고 여기에 시모가 저를 그간 괴롭힌 것까지 한 톨이라도 긁어 모아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던 것처럼 그렇게 갚아주리라 다짐을 했어요. 이혼까지 결심한 마당에 저도 두려울 게 없었죠. 그리고 아빠는 다음 날부터 사업가가 아닌 아버지로서 시댁에 대한 복수를 단단히 준비하더군요. 친한 기자까지 동원해서 남의 제품 베껴 만들려는 집부터 숱한 비리를 폭로하며 알렸어요. 결국 브랜드 평판에 심한 타격이 가면서 휘청이기 시작했고 이 일이 수습이 어려워지자 그제야 시댁 식구가 집을 찾아와서 빌더라고요. 특히 아버님은 어머니에게 화가 단단히 나서 소리를 쳤죠. 뭐해? 안 빌고 빨리 사과 안 해? 그리고 눈치를 보며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잘못했습니다. 따님한테 한 짓도 다 용서하세요. 제가 너무 큰 신뢰를 범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버님도 사돈, 정말 미안합니다. 난 몰랐어요.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고통받는지 알았으면 도와줬을 겁니다. 정말로요. 이 사람하고 저 조만간 갈라설 겁니다. 그러니까 절 봐서라도 이제 접어주세요. 네? 이대로 가다간 저 파산 못 피합니다. 살려주세요. 사업이고 가족이고 다 제대로 경영하는 일이에요. 당신은 그걸 실패한 인간이고 돈 무서운 줄 알면 사람이 무서운 줄도 알아야지. 내 딸 마누라한테 준 상처 나는 아직 다 못 갚았어요. 우리가 열심히 산 일을 당신네들이 우습게 만들었거든. 똑같이 겪어보면서 느끼세요. 그게 내가 주는 벌이야. 그렇게 아버진 한마디만을 남기고 돌아섰고 더 이상의 말은 안 했죠. 시댁 식구들만 징징거리며 빌더라고요. 하지만 마음이 변할 리가 없었죠. 이제와 빈다함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잘할 기회가 얼마든지 많이 있었는데 그걸 날린 건 본인들이죠. 그리고 전 이혼도 했고 다시 20대로 돌아가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하던 그때처럼 아버지 회사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한때는 대학을 못 나왔던 콤플렉스가 컸는데 지금은 제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야 아버지가 했던 그 당시의 선택을 이해할 것 같네요. 돈이 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양심이 고개 들고 어깨를 세우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이라고요. 이런 정신은 앞으로도 아버지에게 또 어머니에게 배워가려고 해요. 이 나이가 돼도 배울 것이 참 많네요. 그리고 언젠가 저도 제 주변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는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해 살아가려 합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